유니클로는 그냥 패스트푸드 같은 옷가게 아닙니까? 싸고 빠르고 어디에나 있는. 누군가 제게 이렇게 묻더군요. 저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틀렸습니다. 당신은 유니클로를 10%도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일본 최고의 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소니 회장? 도요타 회장? 아닙니다. 바로 옷장 사건 유니클로의 야나이 다다시 회장입니다. 2025년 11월 현재 그의 자산은 무려 70조 원이 넘죠. 단순히 싸구려 옷을 많이 팔아서 이 돈을 벌었을까요? 상상해보세요. 시골의 작은 양복점 아들이 만든 옷가게가 전 세계 2,500개 매장을 점령했습니다. 한국에만 무려 190개가 넘는 매장이 있고 매일 아침 수만 명의 한국인이 이 회사의 옷을 입고 출근합니다. 심지어 이 기업의 시가총액은 이제 150조 원을 넘보며 세계 1위 자라의 턱밑까지 추격했죠. 이건 단순한 옷장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옷을 파는 게 아니라 기술을 팝니다. 야나이 회장의 이 말 속에 무시무시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옷으로 위장한 거대한 기술 기업, 그리고 그 정점에 선 한 남자의 광기 어린 집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00원짜리 후리스 하나로 세상을 바꾼 혁신부터 한국 불매운동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뚫고 2025년 다시 역대 최고 실적을 갈아치운 소름 돋는 생존 전략까지, 왜 우리는 욕하면서도 유니클로를 입을 수밖에 없는가? 그 불편하고도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제국의 시작은 놀랍게도 일본의 한적한 시골 히로시마였습니다. 1949년 야나이 다다시가 태어났을 때 그의 아버지는 오고리 상사라는 작은 남성복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죠. 야나이는 원래 야망 있는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마작과 파친코에 빠져 지내던 그는 아버지의 강요로 가업을 물려받게 되는데 이때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그가 점장이 되자마자 7명의 직원 중 6명이 당신 밑에선 일 못하겠다며 그만둬 버린 겁니다. 혼자 남겨진 야나이는 창고 정리부터 배송, 청소까지 모든 걸 혼자 해야 했죠. 그런데 이 처참한 실패가 오히려 그를 각성시켰습니다. 기존 방식으로는 망한다. 완전히 다르게 해야 한다. 그는 1984년 히로시마 뒷골목에 유니크 클로딩 웨어하우스라는 이름의 가게를 엽니다. 줄여서 유니클로. 당시 그의 비전은 단순했습니다. 서점에서 잡지를 사듯, 편의점에서 빵을 사듯, 옷도 부담 없이 살 수 없을까? 당시 옷가게들은 점원이 찰싹 붙어서 호객하는 게 관례였는데 야나이는 이걸 완전히 뒤집었죠. 말 걸지 마라. 고객이 알아서 고르게 둬라. 이 파격적인 셀프 서비스 전략이 대박을 터뜨리며 유니클로 신화의 서막이 오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어려운 비즈니스 용어 하나만 짚고 넘어갈까요? 유니클로의 성공 비결을 말할 때 절대 빠지지 않는 단어, 바로 SPA입니다. 목욕하는 스파가 아니고요. 제조 소매업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볼까요? 예전에는 옷을 만드는 공장, 도매상, 소매상이 다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 중간마다 마진이 붙어서 옷값이 비쌀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SPA는 이걸 한 회사가 몽땅 다 하는 겁니다. 기획, 디자인, 생산, 판매까지 싹 다요. 마치 셰프가 직접 농사를 지어서 요리도 하고 서빙까지 하는 식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간 상인이 없으니 가격은 확 내려가고 손님이 뭘 좋아하는지 바로바로 알 수 있죠. 이 개념은 원래 1986년 미국의 갭이 처음 만들었지만 이걸 극한까지 밀어붙여 완성한 게 바로 유니클로입니다. 우리는 옷의 부품 하나까지 통제한다. 이게 야나이의 방식이었죠. 실제로 유니클로는 다른 SPA 브랜드와도 다릅니다.
자라가 2주마다 새로운 유행을 찍어내는 패스트 패션이라면 유니클로는 1년 전부터 기획해서 수백만 장을 찍어내는 슬로우 패스트 패션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옷장에 있는 히트텍이나 에어리즘을 보세요. 유행을 타나요? 아니죠. 그냥 생필품입니다. 야나이는 옷을 패션이 아니라 생필품으로 정의했고 압도적인 물량으로 원가를 후려치는 전략을 썼습니다. 이게 바로 그가 말한 옷의 맥도날드화의 정체입니다. 햄버거 패티 굽듯이 옷을 표준화해서 전 세계에 뿌리는 것, 그 무모해 보이는 도전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이제부터가 진짜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1998년 일본 열도가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시 5,000엔, 6,000엔 하던 플리스 재킷을 유니클로가 단돈 1,900엔에 내놓은 겁니다. 저거 싸구려 아니야?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입어보니 가볍고 따뜻했죠. 결과는 무려 200만 장이 팔려나갔고 다음 해엔 850만 장, 그 다음 해엔 2,600만 장이 팔렸습니다. 일본 인구가 1억 2천만인데 4명 중 1명이 유니클로 플리스를 입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유니클로는 싼 게 비지떡이라는 오명을 벗고 국민 브랜드로 등극합니다. 하지만 야나이 회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큰 한방을 준비하고 있었죠. 바로 히트텍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보통 옷회사는 디자이너를 쥐어짜잖아요. 그런데 유니클로는 섬유 회사인 도레이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냥 따뜻한 내복 말고 얇은데 열이 나는 마법 같은 천을 만들어내라. 수천 번의 실패 끝에 2003년 히트텍이 탄생했고 이건 패션 업계의 아이폰 모먼트였습니다. 겨울철 두꺼운 내복을 입기 싫어하던 전 세계인의 고민을 단번에 해결해버린 거죠. 2005년 드디어 유니클로가 한국에 상륙합니다. 롯데와 손잡고 들어온 유니클로는 그야말로 바죽지세였습니다. 명동 한복판에 거대한 매장을 열고 오픈 당일에만 20억 원어치를 팔아치우는 기염을 토했죠. 당시 한국 패션 브랜드들은 저러다 말겠지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유니클로는 단순한 저가 브랜드가 아니었습니다. 질 샌더, 르메르 같은 명품 디자이너와 협업하면서 유니클로를 입는 건 촌스러운 게 아니라 합리적인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줬죠. 이 시기 야나이 회장의 리더십은 그야말로 불도저였습니다. 그는 임원회의에서 세계 1위가 되지 못하면 죽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고함을 지르곤 했습니다. 2010년대 중반 유니클로는 아시아를 넘어 미국, 유럽으로 미친 듯이 확장합니다. 한국에서도 매장 수가 180개를 돌파하며 매출 1조 원 클럽에 가입했죠. 1조 원이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티셔츠 한 장을 3만 원이라고 쳐도 3,300만 장을 팔아야 하는 돈입니다. 국민 절반이 샀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 거침없는 질주에 브레이크는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성공의 정점에서 유니클로는 치명적인 자만심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만드는 게 곧 정답이다라는 오만함, 그리고 직원들을 부품처럼 취급한다는 내부 비판, 화려한 실적 뒤에 가려져 있던 이 어두운 그림자가 결국 거대한 폭발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2019년 한국 뉴스를 도배했던 그 사건 말입니다. 위기는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찾아왔습니다. 2010년대 후반부터 유니클로에서 일하는 건 지옥이다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죠. 일본에서는 블랙 기업이라는 오명까지 썼습니다. 야나이 회장의 헤엄치지 못하면 가라앉아라 라는 철학은 성장의 원동력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직원들을 극한으로 내모는 채찍이기도 했습니다. 점장들은 매출 압박에 시달리며 잠도 못 자고 일했고 이는 서비스 질 저하와 브랜드 이미지 타격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2019년 여름 엉뚱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로 촉발된 한일 무역 분쟁, 한국 내 반일 감정이 극에 달했을 때
유니클로 임원의 말실수 하나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한국의 불매운동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이 한마디는 한국 소비자들의 자존심을 건드렸고 순식간에 유니클로 불매운동은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텅 빈 매장, 택배 거부, 심지어 유니클로 쇼핑백을 들고 다니는 것조차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 연출됐죠. 이걸 생각해보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수십 년간 공들여 쌓은 탑이 말 한마디에 휘청거릴 수 있다는 것. 당시 한국 매출은 반토막이 났고 수십 개의 매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상징적이던 명동중앙점마저 폐점하는 굴욕을 맛봤죠. 재무제표는 빨간불이 켜졌고 경쟁사인 탑10, 스파오 같은 한국 브랜드들이 그 빈자리를 치고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제 유니클로의 시대는 끝났다. 한국에서 철수하는 건 시간 문제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보통 기업이라면 여기서 무너졌을 겁니다. 하지만 야나이 다다시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 위기를 단순히 한국만의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고객의 마음을 읽지 못했다는 근본적인 반성을 시작했죠. 그는 조용히 하지만 무섭도록 치밀하게 칼을 갈기 시작합니다. 정치적 이슈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다시 제품력으로 승부하겠다는 전략. 과연 이 전략은 통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철수. 아니면 정면 돌파. 2025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단순한 부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진화였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까지 겹치며 전 세계 패션 업계가 줄도산할 때 유니클로는 오히려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매장이 문을 닫는데 투자를 하다니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야나이는 위기가 곧 기회다라며 오프라인 매장을 정리하는 대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시스템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피해는 막심했습니다. 2020년 한 해에만 수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수많은 직원이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주가는 곤두박질 쳤고 투자자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야나이 회장이 노망난 거 아니냐는 비난까지 쏟아졌죠. 실제로 당시 문을 닫은 매장 앞에는 셔터가 내려진 채 먼지만 쌓여갔고 그 광경은 마치 거인의 몰락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 법인인 FRL 코리아는 2020년 회계 연도에 883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1년 전 1994억 원 흑자에서 순식간에 지옥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무서운 얘기거든요.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도 유니클로는 라이프웨어라는 본질을 놓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유행을 좇는 대신 집에서 입기 편한 옷, 재택근무에 맞는 깔끔한 옷에 집중했죠. 그리고 가격을 올리는 대신 생산 공정을 뜯어고쳐 원가를 더 낮췄습니다. 2021년, 2022년을 지나며 거짓말처럼 실적이 반등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다시 히트텍을 찾았고 명품 디자이너와 협업한 르메르 컬렉션이 나오는 날에는 영하의 날씨에도 매장 앞에 수백 미터 줄이 늘었습니다. 이게 바로 시장의 무서움입니다. 감정은 식지만 필요는 남거든요.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장은 당신이 파산할 때까지 비합리적일 수 있다. 하지만 야나이 회장은 그 비합리적인 시간을 버텨낼 체력과 본질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감정에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품질과 가격 그리고 데이터로 증명했죠. 더 무서운 건 경쟁자들의 몰락입니다. 2025년 지금 알리, 테무 같은 초저가 중국 쇼핑몰들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죠. 그런데 유니클로는 타격을 입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싸구려 일회용 옷인 쉬인, 테무와 달리 유니클로는 오래 입는 품질 좋은 생필품으로 포지셔닝을 완전히 분리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마치 다이소가 있다고 해서 이마트가 망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야나이는 이 점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경쟁자는 자라가 아니라 애플이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자, 2025년 11월 현재의 성적표를 까볼까요? 유니클로의 모회사 패스트 리테일링의 매출은 3조 4천억 엔, 우리 돈으로 약 30조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영업이익은 5천억 엔을 훌쩍 넘겼죠. 한국 시장에서도 매장 수는 다시 190개를 넘겼고 매출은 1조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노제패는 옛말이 되었고 1020 세대에게 유니클로는 그저 가성비 좋은 힙한 브랜드 중 하나일 뿐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GU의 성장입니다. 유니클로보다 더 저렴한 세컨드 브랜드 GU가 일본과 해외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유니클로의 뒤를 바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과 북미 시장에서의 성장이 무섭습니다. 과거 아시아 브랜드라고 무시당하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런던, 파리, 뉴욕의 힙스터들이 유니클로의 라운드 미니 숄더백을 메고 다니는 게 유행이 됐으니까요. 이 가방은 15,000원짜리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가방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지금 유니클로는 단순한 옷가게가 아닙니다. 매장에 가보시면 계산원이 없죠. 바구니를 올려두면 1초 만에 RFID 칩을 읽어 계산이 끝납니다. 물류센터는 로봇이 24시간 돌아갑니다. 야나이 회장이 꿈꾸던 정보 제조 소매업이 완성 단계에 이른 겁니다. 경쟁사인 자라가 여전히 빠른 트렌드 반영에 집중할 때 유니클로는 소재 혁신과 데이터를 통한 재고 관리에 집중했습니다. 이 차이가 2025년의 승패를 갈랐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룰루레몬을 들 수 있겠네요. 요가복의 샤넬이라 불리는 룰루레몬도 기능성과 커뮤니티에 집중해 팬덤을 만들었죠. 유니클로는 대중적인 버전의 룰루레몬이 된 셈입니다. 반면 어정쩡한 포지션의 갭이나 포에버 21 같은 브랜드들이 몰락한 것을 보면 야나이에 확실한 색깔이 없으면 죽는다는 말이 섬뜩하게 다가옵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시골 양복점 아들이 세계 1위의 부호가 되고 불매운동이라는 파도를 넘어 다시 제국을 건설한 이 이야기.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단순히 유니클로 옷이 좋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첫 번째 교훈은 업의 재정의입니다. 야나이 회장은 옷장사를 패션업이 아닌 부품업이자 정보업으로 정의했습니다. 남들이 유행을 쫓을 때 그는 10년 입을 수 있는 소재를 연구했죠. 여러분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남들과 똑같이 정의하면 똑같은 결과만 나옵니다. 본질을 꿰뚫어보는 나만의 정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실행력입니다. 야나이의 자서전 제목이 1승 9패입니다. 10번 싸워 9번 져도 마지막 1번 크게 이기면 된다는 거죠. 유니클로는 채소 장사도 했다가 망했고 영국 진술도 처참하게 실패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를 데이터 삼아 수정하고 또 수정했습니다. 빨리 실패하고 빨리 배워라. 2025년처럼 급변하는 세상에 이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없습니다. 세 번째는 디테일에 대한 광적인 집착입니다. 야나이 회장은 지금도 매장에 가면 먼지가 있는지 옷이 1mm라도 흐트러졌는지 직접 확인한다고 합니다. 70조 자산가가 말이죠. 신은 디테일에 있다는 말은 진부하지만 그걸 실천하는 건 기적입니다. 거창한 전략보다 기본을 지키는 집요함이 결국 차이를 만듭니다. 실리콘밸리의 전설 앤디 그로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편집광만이 살아남는다. 야나이 다다시는 옷에 미친 편집광이었고 그 광기가 결국 세상을 입히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2025년 이후 유니클로는 아마 더 무서운 기업이 될 겁니다. 이제는 옷이 아니라 생활의 인프라가 되려고 하니까요. 오늘 유니클로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비즈니스 혹은 인생에 적용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얻으셨길 바랍니다.
$1,900원짜리 플리스에 담긴 혁신,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바꾼 그 집요함을 기억하세요. 똑똑한 관찰자가 결국 이기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유니클로의 부활,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불편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충격적이고 흥미로운 비즈니스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